한미 훈련에서 여군이라고 무시당하던 707 특전사 여군 장교가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을 무시하던 미군에게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평창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한미연합특수전훈련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을지 가디언이라는 이름 아래 양국의 최정예 중에 최정예가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끈 것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육군 델타포스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걷는 모습, 장비를 다루는 손짓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실전으로 다져진 자부심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그들 앞에 선 707 특임단 대원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특히 팀을 이끄는 강지우 대위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델타포스 대원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델타포스의 선임하사인 네이선 케르베로스 존스는 그런 강지우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젊은 동양인 여성 장교가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훈련을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코미디처럼 보였다. 그의 편견은 노골적인 조롱이 아닌 철저한 무시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는 강지우를 지역 리그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 구경 온 것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첫 번째 연합 브리핑. 인질 구출 모의 훈련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에서부터 두 사람의 철학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존스는 건물의 3차원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계획은 명확하다. 옥상과 1층 로비 두 개의 지점에서 동시에 진입한다. 강력한 폭약으로 벽을 파괴하고 섬광탄과 압도적인 화력으로 저항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우리가 늘 해오던 동적 진입 방식이다. 혼란 속에서 적들이 대응하기 전에 상황을 끝낸다. 그의 계획은 델타포스의 명성 그대로 힘과 속도를 앞세운 완벽한 망치였다. 모두가 그의 계획에 수긍할 때 강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사님, 그 계획에는 한 가지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변수라니 중위? 존스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되물었다. 인질의 심리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음과 총격전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인질에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뛰쳐나가거나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죠. 우리는 테러범뿐만 아니라 인질의 공포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계획은 뭔가? 놈들에게 조용히 노크라도 하자는 건가? 존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니요.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문이라는 그녀의 시적인 표현에 델타 대원들의 얼굴에 어이없는 미소가 번졌다. 윌리엄스 대령은 두 사람의 팽팽한 신경전을 지켜보다가 결론을 내렸다. 좋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보도록. 먼저 존스 상사팀이 작전을 수행한다. 그 후 강 대위팀이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한번 작전을 수행한다. 결과로 이야기하도록. 첫 번째 대결의 막이 올랐다. 강지우는 존스가 모의 인질 구출을 위해 건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의 팀이 결코 보지 못할 진짜 문이 이미 보이고 있었다. 네이선 존스의 케르베로스 팀이 보여준 작전은 한 편의 액션 영화와도 같았다. 헬리콥터 로프를 타고 옥상의 강한 팀과 1층 로비의 강화 유리를 폭파하고 진입한 팀은 마치 두 개의 강철 주먹처럼 건물을 동시에 강타했다. 쾅! 夸과광! 엄청난 폭음과 섬광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내부의 대항군모의 테러범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다. 델타 대원들은 복도를 질주하며 마주치는 모든 문을 걷어차고 그 안을 총탄의 비로 채웠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하고 무자비했다. 5분 23초.
마침내 인질이 잡혀있는 5층의 방에 도달한 그들은 마지막 저항 세력까지 완벽하게 소탕하고 인질을 확보했다. 상황 종료. 인질 안전. 존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비록 건물 곳곳에 경보기가 울리고 일부 구역에선 모해 화재까지 발생했지만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훈련장을 빠져나오며 강지우를 향해 이게 바로 실력이다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이제 강지우 대위의 에코팀의 차례였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시작부터 델타팀과 달랐다. 그들은 건물로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건물에서 200m 떨어진 하수도 맨홀 앞에 서 있었다. 지금부터 모든 통신을 두절한다. 외부와의 접촉 없이 오직 우리만의 속삭임으로 움직인다. 강지우와 그녀의 팀원들은 소리 없이 맨홀 아래로 사라졌다. 훈련을 지켜보던 미군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저 더러운 하수구로 들어가서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에코팀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가 깜빡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고스트가 되었다.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총성도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다. 존스는 팔짱을 낀 채 겁먹고 어디 숨어서 작전을 포기한 모양이군 하고 비웃었다. 바로 그 순간 지휘 통제실의 무전기에서 인질 역할 수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구출된 거 맞습니까? 웬 한국군들이 저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훈련장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델타팀이 건물 전체를 전쟁터로 만드는 동안 강지우의 팀은 낡은 설계도에서 찾아낸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정화조 환기구를 통해 건물 가장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 그들은 내부의 모든 감시 카메라와 센서의 사각지대만을 따라 이동하며 단 한 명의 대항군과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은 적을 소탕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존재 자체를 인지시키지 않았다. 마침내 인질이 있는 방에 도달한 그들은 마지막 경비병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인질을 구해냈다. 그리고는 유유히 들어왔던 길을 되짚어 빠져나간 것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떠나기 전 테러범들의 작전 지도 위에 707 부대의 상징인 100호 패치를 올려놓는 여유까지 보였다. 델타팀이 모든 것을 파괴하며 5분 23초 만에 끝낸 작전을 에코팀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고 28분 45초 만에 그러나 완벽하게 끝내버렸다. 존스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들이 요란하게 부수고 들어갔던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 너머에 자신들은 결코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비겁한 속임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훈련의 충격적인 결과는 델타포스 팀 전체에 미묘한 동요를 일으켰다. 네이선 존스는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애써 되뇌었지만 강지우라는 존재는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계속해서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두 번째 훈련은 평창의 깊은 산속에서 실시되는 추적 및 생존 훈련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교관이 탈출한 고가치 표적 HVT 역할을 맡아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각 팀은 그를 추적하여 먼저 신병을 확보해야 했다. 교관은 생존 및 도피 기술의 달인이었고 그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존스와 케르베로스 팀에게 이것은 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다. 추적과 경멸은 그들의 가장 큰 장기였다. 그들은 최첨단 열상 감지 장비와 소리 탐지기,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을 총동원하여 교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을 샅샅이 훑으며 이잡듯 좁혀 들어가는 포위망을 형성했다. 그들의 방식은 압도적이고 과학적이며 강력했다. 반면 강지우와 에코팀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교관이 남긴 발자국이나 체온의 흔적을 쫓지 않았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대위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다 델타놈들이 먼저 표적을 찾아내겠습니다. 최민준 상사가 초조하게 물었다. 상사님. 강지우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사냥개를 따라가는 사냥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늑대의 길을 미리 읽고 그 길목을 지키는 늑대가 되어야 합니다. 늑대의 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교관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물을 구하기 쉽고 은신하기 좋은 곳, 그리고 동시에 추격조의 눈을 피해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경로. 그의 발자국을 쫓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을 추적해야 합니다. 강지우는 지도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지도 위에 표시된 등고선과 수계,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분석하며 마치 체스 마스터가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듯 교관의 예상 이동 경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 있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교관은 델타팀이 예측하는 동쪽 경로가 아닌 훨씬 더 험준하고 위험한 서쪽의 절벽 지대로 향할 것이었다. 그곳이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일단 몸을 숨기면 찾아내기 힘든 완벽한 은신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곳으로 가서 그를 기다립니다. 최 상사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명령에 따랐다. 에코팀은 교관을 추적하는 대신 그가 올 것이라 예측되는 장소로 먼저 이동하여 완벽한 매복 진지를 구축했다. 그들은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흔적과 기척을 지웠다. 몇 시간이 흘렀다. 동쪽 숲 전체를 샅샅이 뒤지던 존스의 팀은 교관이 남긴 가짜 흔적과 함정에 휘둘리며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최첨단 장비는 인간의 교활한 지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쪽 절벽지대의 숲속. 강지우의 눈앞에 지친 기색의 교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추격조를 따돌렸다고 생각하며 방심한 채 은신처로 향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교관이 자신의 진지 바로 앞까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나뭇잎을 밟는 소리 하나 없이 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교관님. 저희와 함께 캠프로 돌아가시죠.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교관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의 눈앞에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강지우와 그녀의 팀원들이 있었다. 유령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다. 같은 시각 추적 실패를 보고받은 존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관이 확보된 위치를 전해 들었다. 자신들이 예측했던 곳과는 정반대의 장소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쫓았던 것은 적의 실체가 아닌 적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허상이었다는 것을. 반면 강지우는 적의 눈을 통해 그의 심리를 읽고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를 사냥한 것이었다. 연이은 패배는 네이선 존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에 이전에는 없었던 감정을 싹트게 했다. 강지우라는 존재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경외감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세 번째 훈련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다. 이번 임무는 북한군이 비밀리에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악지대의 동굴 기지에서 적의 중요 문서를 빼내오는 첩보 작전이었다. 이번만큼은 심리전이나 속임수가 아닌 실제 전투와 침투 능력이 중요해 보였다. 델타와 707은 다시 한번 각자의 방식으로 작전을 개시했다. 존스의 팀은 최신의 저소음 헬리콥터를 이용해 동굴 입구 근처까지 은밀하게 접근했고
강지우의 팀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산악 등반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재앙이 발생했다.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약해진 지반이 헬리콥터의 저주파 소음과 진동에 영향을 받아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쿠르르르르릉. 산 전체가 울리는 굉음과 함께 수만 톤의 흙과 바위가 동굴 입구를 덮쳐버렸다. 때마침 동굴 내부를 정찰하기 위해 먼저 진입했던 강지우와 그녀를 견제하며 뒤따라 들어갔던 존스는 순식간에 동굴 안에 갇히고 말았다. 각자의 팀원들과 완전히 분리된 채 단둘이서 산사태의 충격으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첨단 장비는 파손되었다. 무전기는 먹통이 되었고 야간 투시경과 GPS도 망가졌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각자의 소총과 권총, 칼 한 자루, 그리고 단 하나의 손전등뿐이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원이라는 타이틀은 이 원시적인 어둠과 고립감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강지우의 고스트 같은 스텔스 능력도 존스의 케르베로스 같은 압도적인 힘도 이 절대적인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젠장. 존스는 거대한 바위로 막혀버린 입구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바위를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그의 강철 같은 주먹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상처만 날 뿐이었다. 소용없습니다, 상사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강지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손전등을 켠 뒤 동굴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럼 어쩔 건가, 중위? 여기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도라도 하자는 건가? 며칠이 걸릴지, 아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기나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출구를 찾아야죠. 이런 종류의 석회암 동굴은 보통 여러 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단 하나의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라이벌도 동맹도 아닌 그저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게 된 두 명의 인간으로서 그들은 몰랐다. 이 어둠의 동굴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가장 깊은 심연이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날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동굴 속에서의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빛이 없는 곳에서 두 사람은 오직 자신들의 심장 박동과 거친 숨소리에 의지의 시간을 가늠할 뿐이었다. 차가운 습기와 동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그들의 온몸을 짓눌렀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생존이라는 극한의 공동 목표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불신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 덩치가 큰 존스가 먼저 기어가며 안전을 확인했고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갈 땐 체중이 가벼운 강지우가 먼저 로프를 설치했다. 그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의 앞길을 거대한 지하 호수가 가로막았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 존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인가 보군. 그때 강지우가 자신의 군복 소매를 뜯어내고 배낭에서 작은 기름통을 꺼냈다. 비상시에 불을 피우기 위한 휴대용 연료였다. 그녀는 뜯어낸 천 조각에 기름을 묻혀 작은 횃불을 만들었다. 어둠만 가득했던 동굴 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주황색 불꽃이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 앞에 마주 앉았다. 흔들리는 불빛이 그들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그 불꽃은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다. 왜 군인이 됐나? 존스가 먼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시가 없었다. 강지우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군인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를,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함을 추구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갑옷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존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아버지는 거친 노동자였고 그는 가난과 무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델타 포스라는 세계 최강의 부대에 소속된 것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가 그토록 다른 이들을 무시했던 이유는 사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어. 존스가 씁쓸하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고 오직 자신의 힘만이 옳다고 믿었던, 어리고 오만했던 내 모습.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님. 강지우가 말했다. 저는 당신의 눈에서 제가 그토록 증명하고 싶어 했던 강함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질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과 불꽃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상처받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계급과 부대, 국적과 성별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우의 횃불이 비춘 동굴 벽의 한쪽에서 희미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바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동굴이 외부와 연결된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증거였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희미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희미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한 두 사람의 여정은 처절한 사투였다. 남은 식량과 물을 나누어 마시고 서로의 지친 몸을 부축하며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을 나아갔다.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어떤 가시도 경계심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함께하는 동료로서의 깊은 유대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신 팀원들은 당신을 신처럼 믿더군. 어둠 속에서 존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명령에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움직여.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거지? 신뢰는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우가 답했다. 저는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들은 저의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저는 단지 가장 효율적인 길을 제시할 뿐, 그 길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언제나 팀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믿지 않으면 그들도 저를 믿을 수 없겠죠. 그녀의 말은 존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항상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어왔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지만 그 관계는 수직적이었다. 하지만 강지우와 그녀의 팀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평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의 앞을 거대한 암벽이 가로막았다. 바람은 저 너머에서 불어오고 있었지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어 보였다. 절망이 다시 그들을 덮치려는 순간 존스가 행동에 나섰다. 여긴 내가 하지. 그는 자신의 상의를 찢어 손에 감고 수없이 단련된 강철 같은 근육을 이용해 암벽의 작은 틈새들을 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케르베로스 같은 힘은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수차례 미끄러지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암벽 위에 올라선 그는 로프를 내려 강지우를 끌어올려 주었다. 암벽 너머에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있었다. 쏟아져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그리고 지상으로 이어진 작은 출구였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다.
폭우가 쏟아진 후에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져 하늘을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찾기 위해 출동한 한미연합수색대의 헬리콥터가 상공에 나타났다. 구조대가 내려와 그들의 상태를 살폈을 때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원 2명이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한 처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각자의 팀원들과 재회하는 순간은 감격적이었다. 최민준 상사는 강지우를 부축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델타 포스 대원들은 자신들의 불사신 같던 리더 네이선 존스가 이토록 지치고 부상당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부축하여 함께 살아 돌아온 강지우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함께 빠져나온 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로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깊고 어두운 편견의 심연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연 위로 이해와 존중이라는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동굴에서의 생활은 을지 가디언 훈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강지우와 존스의 이야기는 양국 부대원들 사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라이벌이 아닌 특별한 유대감으로 묶인 상징이 되었다. 이틀간의 회복 기간이 주어진 후 윌리엄스 대령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그들이 동굴 안에서 겪었던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후였다. 자네들이 보여준 생존 능력과 협력 정신은 이번 훈련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였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을 이번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 주길 바란다. 그가 화면에 띄운 것은 훈련 구역 인근의 한 작은 민가 마을의 모습이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카운터 인서전시, 즉 대반란 작전이다. 가상의 반란군이 이 마을에 잠입하여 주민들을 방패 삼아 숨어 있다. 그들의 수뇌부는 마을의 오래된 교회에 숨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대규모 테러를 기획 중이다. 우리의 임무는 민간인 피해 없이 수뇌부를 생포하고 마을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은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적을 구별해내는 섬세함,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심리적 능력까지 요구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였다. 이 임무를 위해 나는 델타와 707을 하나의 연합 태스크포스로 재편성하겠다. 윌리엄스 대령이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 연합 태스크포스의 총괄 현장 지휘관으로 707 특임단의 강지우 대위를 임명한다. 존스의 눈이 순간 커졌다. 미군, 그것도 델타 포스가 주축이 된 부대의 지휘권을 동맹국의 젊은 여성 장교에게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윌리엄스는 존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존스 상사. 자네는 강 대위의 선임 고문이자 지상작전 부대의 총괄 리더를 맡아주게. 자네의 경험과 힘이 그녀의 통찰력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군. 그것은 강지우의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인정한 것이자 동시에 네이선 존스의 그릇을 시험하는 마지막 테스트이기도 했다. 모두의 시선이 존스에게로 향했다. 그가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한다면 그가 동굴 속에서 얻었던 모든 존중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존스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우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자세로 경례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대위님. 그의 입에서 나온 대위님이라는 호칭에는 이제 한치의 의심이나 불만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상관에 대한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복종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다. 목표가 된 마을에서는 마침 추수를 감사하는 작은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오가는 인파, 그리고 음식 냄새는 잠입하는 특수부대원들에게는 최고의 엄폐물이자 동시에 아군과 적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최악의 장애물이었다. 강지우 대위는 마을 외곽의 언덕에 위치한 이동식 지휘소에서 수십 개의 화면을 통해 전장 전체를 지휘했다. 그녀의 무인기들은 축제 상공을 선회하며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과 대화, 심지어 미세한 체온 변화까지 분석하여 그녀에게 전송했다. 그녀는 마치 신처럼 마을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귓속말 같은 지시에 따라 네이선 존스가 이끄는 연합지상팀은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이나 상인으로 위장한 채 소리 없이 마을로 스며들었다. 3시 방향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사는 척하는 남자.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경계 대상 1호. 11시 방향 지붕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는 남자. 저 연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소형 무선 중계기 역할을 하고 있다. 적의 감시조다. 강지우의 분석은 젠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고 젠슨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팀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며 반란군의 수뇌부가 숨어있는 교회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갔다. 하늘의 눈과 땅의 발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문제는 반란군 수뇌부인 사제가 교회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교회 안에는 수십 명의 민간인 신도들이 함께 기도회를 열고 있어 섣불리 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테러 예정 시각은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놈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존스가 초조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지우가 답했다. 사냥감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냥꾼이 직접 굴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가장 조용한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지우는 새로운 계획을 하달했다. 그것은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 인간의 심리와 믿음을 이용하는 대담한 심리전이었다. 작전은 축제의 일부인 소원 빌기 행사에서 시작되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팀원 한 명을 독실한 신자이자 평화운동가로 위장시켜 교회로 보냈다. 그는 사제에게 다가가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평화의 불 행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반란군 수뇌부는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 났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오히려 주민들의 신망을 얻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기꺼이 그 요청을 수락했다. 그는 몰랐다. 그 평화의 불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강지우가 미리 모든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함정을 설치해둔 고립된 재단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무력으로 적을 끌어내는 대신 그들의 교만함을 이용하여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이었다. 축제의 마지막 평화의 불 행사가 시작되었다. 반란군 수뇌부인 사제는 의기양양하게 신도들을 이끌고 행사가 열리는 제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제단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주변에 그를 환호해야 할 주민들은 보이지 않았고 공기는 불길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가 함정을 깨닫고 도망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녹색 레이저 조준점이 그의 몸을 향했다. 사방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던 연합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모든 연극은 끝났다. 투항하라. 존스의 낮은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패배를 직감한 사제가 품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발악, 소형 폭탄의 기폭 장치를 꺼내 든 것이다. 이 더러운 세상과 함께 사라져주마. 그는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인파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축제 중앙광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저격수들은 민간인들 때문에 섣불리 쏠 수 없었고 그를 막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첨단 기술과 완벽한 심리전으로 짜인 작전이 단 한 명의 광신도 때문에 수포로 돌아갈 위기의 순간이었다.
모두가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움직였다. 네이선 케르베로스 존스였다. 내가 막겠다. 그는 모든 계산과 작전을 뛰어넘어 오직 야수와 같은 본능으로 목표물을 향해 달려나갔다. 강지우는 통신기를 통해 그의 경로에 있는 장애물과 최단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녀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향해 모든 것을 내던진 그의 심장이었다. 존스는 사람들을 해치고 좌판을 뛰어넘으며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의 폐는 터질 것 같았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 광인을 막지 못하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광장 중앙에서 폭탄을 터뜨리려는 사제의 등 뒤까지 따라잡은 존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그의 육중한 몸은 마치 포탄처럼 날아가 사제를 덮쳤다. 사제가 기폭 장치를 누르기 바로 0.5초 전이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두 사람은 바닥을 굴렀고 기폭 장치는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존스는 부서진 몸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제를 제압하며 포효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 케르베로스의 포효였다. 상황은 그렇게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종료되었다. 을지 가디언 훈련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합 훈련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강지우 대위의 지휘 아래 델타포스와 707이 보여준 완벽한 통합 작전은 새로운 시대의 연합 작전 교범이 되었다. 훈련 종료를 축하하는 마지막 파티. 강지우와 존스는 시끄러운 파티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활주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구한 건 내 두 발이었군. 존스가 퉁명스럽게 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강지우가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그 두 발이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알려준 것은 저의 목소리였죠. 결국 또 무승부네요, 상사님.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라이벌 의식은 없었다. 오직 서로의 존재가 없었다면 완벽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깊은 존중과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1년 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 대한민국 대사관이 무장 테러 단체에 의해 점령당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 즉각 한미 양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극비리에 창설된 연합 대테러 부대 태스크포스 고스트가 투입되었다. 어둠을 가르며 작전 지역으로 향하는 시으-17 수송기 내부. 붉은 조명 아래 지휘관들이 마지막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이제 소령과 원사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외부 경계선 확보 및 주 진입로 확보는 케르베로스 팀이 맡는다. 신호 전까지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네이선 존스 원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에코팀은 건물의 환기 시스템을 통해 유령처럼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를 저희가 선물하죠. 강지우 소령이 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수많은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완벽한 하나가 된 파트너의 그것이었다. 존스가 물었다. 준비됐나, 지휘관? 강지우가 미소 지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나의 망치. 그들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훈련장이 아닌 실제 전장의 포화 속에서 그들은 단순한 메아리를 넘어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거대한 울림이 될 터였다.